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일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93년생 30살이고요. 초록방에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의경 부활 검토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흉악,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경찰 조직을 재편해서 치안 역량을 보강하는 한편 의무경찰제, 의경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 전환복무 제도 중에 하나였던 의무 경찰 기억하실 겁니다. 의경은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된 끝에 올해 4월 완전히 사라졌었는데요. 부활하는 의경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슈 언박싱에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가겠습니다. 줄 끊어진 케이블카. 어제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가슴 철렁한 사고입니다. 케이블카가 추락을 했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렇죠. 다행히 끊어지지 않은 케이블이 남아있어서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아찔하죠. 이 케이블카는 274m 상공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자, 이 케이블카 파키스탄 북서부 외딴 지역의 운송수단이었는데요. 학교에 가던 어린이 6명을 포함해서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인데 구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사히 전원 구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걸렸습니다. 12시간 매달려 있던 거죠. 워낙 외딴 지역이라서 헬기가 도착하는 데 4시간이 걸렸고요. 또 바람이 세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끊어지지 않은 남은 케이블을 이용해 임시 짚라인을 만들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더위와 공포로 한때 기절까지 했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세 번째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현장을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물이 있죠. 사막으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소식입니다. 지난달엔 50도를 넘어선 데스밸리 폭염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폭우입니다. 그것도 역사상의 최대 폭우라고 해요. 이게 미국의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 때문인데요. 데스밸리는 지난 20일 하루 강수량 55.9mm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막인데 1년치 내리는 비가 하루 동안 모두 쏟아진 거거든요. 네. 모래가 진흙으로 변해서 쏟아져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막혔고 일부 도로는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는 등 크게 파손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하기로 이름난 데스밸리에 이런 폭우가 내린 것, 최근 더 심각해진 기후변화의 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트랙은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 CCTV 사진과 함께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얘긴고 하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단골인 한 남성을 아주 고마운 손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가운 시간에 찾아와서 음료를 주문했는데 4시간 동안 커피에 맥주에 여러 잔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싶어서 CCTV를 돌려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항상 앉는 자리에서는 이제 A씨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A씨가 악몽까지 꾼다 두려움 호소했고요. 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음란행위 직접 본 게 아니라 CCTV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A씨가 한 말이 사실이면 단순 참고인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쇼트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이제 자리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중도껏 해야 합니다. 다섯 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 D-1 이렇게 주제 자막을 잡아봤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내일이면 오염수 방류가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언론들의 보도도 나왔는데 내일 오후 1시에 방류를 이제 시작할 걸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 민주당 결사저지, 여당에선 괴담저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촛불 집회를 하고 주말에는 장외 집회도 나서는 그런 계획입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광화문 총집결 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3인당 등 현지 집회에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파견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국민들의 이 분노를 좀 총집결시켜서 정부를 좀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우려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은 일단 이 정부의 좀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일본 정부에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저는 국내 여론이 좀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사실 협상을 그동안 이어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지금 마무리 지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류 현장의 한국 전문가의 상주 대신에 정기적인 현장 방문 이런 것들로 한 발 물러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주를 이제 요구했는데 어제 발표를 보면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한 발짝 또는 반 발짝 양보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좀 무책임함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당이 가장 무능할 때 저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뭐 의석수가 적은 야당도 아니고 169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이 굳이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잘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무능의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과 관련돼서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실제로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이 주변 국가들의 생존권을 위협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독립 예정이었던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싸움을 좀 벌였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생존권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본의 상대국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협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미국과 캐나다, 가장 직접적으로 오염수가 닿고 있는 이 나라들조차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도 틀렸고요. 이 사실관계도 틀렸고요. 실제로 이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단적인 저는 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관련 이제 단어들이 좀 나왔어요. 그 의원 중에 이수진 의원은 이제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영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발의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탄핵이란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탄핵이란 단어를 꺼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굉장히 많고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일이 굉장히 많은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이란 단어를 꺼낼 때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그리고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자칫해서 탄핵이란 단어가 마치 민주당에서 남발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정말 결정적으로 나중에 탄핵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또 그때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 대응이 문제가 없느냐라고 보면 그런 거는 또 아닌 거죠. 충분히 비판할 만한 지점이 있는 것이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과거에 발언하셨던 거를 한 번만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한 4-5년이 걸려야 우리나라 바다로 오염수가 유입될 거다, 뭐 그마저도 희석될 거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가 2020년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그린피스라든지 일본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됐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1년 정도 걸려서 동해로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방류를 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일본이 뭐 이것은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똑같지만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실 주도로 예산까지 써가지고 홍보 유튜브를 만들고 여당이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안전하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에서 이제 꺼낸 거 보고 그 앞서서 이제 말한 장외투쟁, 뭐 집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자유한국당 모습 생각났어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에 이도저도 못하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지지율도 안 좋고 당이 무언가를 헤쳐나갈 전국 주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맨날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장외투쟁 가서 광화문에서 투쟁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모습이 좀 오버랩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 위험성이 있다,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꿈쩍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민주당이 이렇게 뭐 오염수 뭐 굉장히 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먹히네라는 판단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났었던 과거의 자유한국당 모습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양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제 과학과 팩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섭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산업계 피해가 큰 부분, 이런 부분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의 우리 바다 지킴이 검증 TF위원장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급식업체를 비롯해가지고 큰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데 또 메뉴를 개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절대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급식으로 소비하는 부분도 뭐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책이 될 것인가 또 좀 궁금하고 안전하다는 걸 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먼저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급식으로 지금 이 해산물을 소비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수요량을 확보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해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뭐 불식시키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는 이 안전을 걱정하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뭐 반강제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오염수 방류 자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당장의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강제로 먹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앞으로 30년, 4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방류를 하게 될 텐데 일정 정도로 급식 소비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의 어떤 국민들의 염려라는 것이 한 번에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저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 그 과거에 쌀 소비 문제를 두고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밥 한 공기 뭐 비우기 운동 이런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뭐 회 먹방을 이제 여당 지도부가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돗물 먹방을 뭐 한 다선 의원께서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여당이 굉장히 빈곤한 상상력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설명 없이 오로지 좀 일종의 좀 선동에 가까운 강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급식업체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 나와서 수산물을 소비해달라라는 이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과연 이런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느냐. 대기업들이 MOU를 맺고 있다고. 네, MOU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급식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내가 수산물을 먹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이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수산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꺼림칙한 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뭐냐. 하다못해 지금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서 뭐 과학적인 기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이 수산물의 수입 제한 조치를 약간 풀어라라는 압박도 우회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여당의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급식 업체를 통한 뭐 소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게 번지수를 좀 잘못 찾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민 보호 대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가 일본도 자체적으로 일본 어민들을 위한 뭐 기금 마련을 해서 이제 조성을 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 이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불 내지는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득을 주는 방식이 가장 기초적인 방식일 거고요. 지금 당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식인데 그 예산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대출이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보조금 양쪽으로 다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이런 기초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총 어획량도 제한을 해놓는 상황이고 뭐 매출이나 매입에 있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 감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좀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그 방류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식의 거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거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일본과 좀 협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자국민을 위한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돈을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접했었는데 사실 주변국들 그러니까 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충분히 이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사실 가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에 좀 다양한 것들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또는 어민들의 피해가 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좀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일단 시작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파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섯 번째 소환 통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건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인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을 알려져 있습니다. 7인의 멤버 중에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의원이 나란히 한동훈 장관을 직격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한 지 오래한 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그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의원인데 한동훈 장관을 이제 직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역시 다섯 번째 소환 조사 통보를 염두에 두고 나섰다고 보시겠죠?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사 거의 이제 턱밑까지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염두에 놓은 건데 그 전까지는 조금 잠잠했던 친명계 뭐 좌장격이라 불렸던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직격한 거는 결국 선거 때 됐다라는 이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선거 때 됐다? 네.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옥중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속 수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에서 거리가 됐을 때 가장 속상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본인보다도 저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친명계 인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워졌을 때는 정말로 뭐 그 안에서 각계 전투가 벌어질 테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가장 그 자리에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 특히 이제 공천 관련해서 가장 위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저는 친명계 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친문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여러 그룹들 가운데서 친명계 인사들이 가장 입지가 좁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옥중에 있는 가운데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는 그 어떤 오염이라고 정치적 오염이 친명계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결사적인 그 어떤 이재명 오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이제 지키기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키기의 본격 시작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나 행보들을 보면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미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렀고 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압수수색하고 뭐 관계자들 구속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탈탈 털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근데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이화영 지사를 제외한다면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뭐 또는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두고 검찰이 계속해서 들쑤시기는 합니다만 명확하게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결정적인 증거 또는 결정적인 혐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모든 게 다 이제 추정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번 소환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이 지금 뭐 쌍방울 건으로 또 부른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백현동 건이었고요. 그게 이제 지난주 17일에 이제 다녀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뭐 새로운 증인 또는 새로운 진술 이런 것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부르기만 하는 것은 검찰의 일종의 좀 정치적인 플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야당의 당대표가 예. 물론 이제 법 앞에 평등 중요하고 당연히 저도 성실하게 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콜택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증거로 말하고 수사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된다. 근데 그 점에서 검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라던가 이런 시점들까지도 다 고려해 본다면 검찰의 일종의 좀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하나 볼 게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에 오후에 출석하던 한동훈 장관이 이 발언들을 또 하나하나 다 또 되받아 쳤거든요.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요? 누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제가 많으셔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 많은 의원들께서 마치 하기 싫은 숙제하듯이 순번 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슷한 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랑 깡패랑 엮인 중대범죄 혐의 수사하면 깡패도 잘 조사해야죠. 정치 인생 20년의 결과물이 고작 토착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김영진 의원을 정말 몰랐던 것인가? 이건 뭐 한 장관만이 아는 얘기겠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추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장관의 발언 수위도 글쎄요.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이 말다툼은 뭐 점점 격양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때 어떤 뭐 법리적인 내용, 뭐 검찰의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너무 마음만 앞서는 공격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최강욱 의원 얼마 전에 뭐 깐족거린다라는 표현 썼고요. 그다음에 뭐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한동훈 장관이랑 설전 벌일 때도 조금 말하자면 좀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넘는 그런 발언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역시도 이런 수준 낮은 질문에 대해서 뭐 품위 있게 대답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게다가 이렇게 좀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 제가 좀 느끼기에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친 질문들과 거친 뭐 비난들을 하는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거기 가신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의 개딸들의 대표로 가신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분풀이 해주라는 거거든요. 개딸들이 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공격들이 아니라 그냥 화만 내다 오게 되는. 근데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온 게 아니라 개딸의 대표로 왔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좋게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 장관도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좀 구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일단 국무위원이고 사실은 또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리고 이미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고 재판도 사실은 뭐 한 개 정도 빼고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까지 야당 의원들과의 감정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만, 뭐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언을 매번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언론 주목도를 좀 높이기 위한 국무위원 한동훈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행위인 것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5번째 소환 조사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언제 또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이슈를 풀어보는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 업무를 강화하고 또 경찰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 내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의경이 돌아오지 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음주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76065. 1265.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뭐? 14자리 부르셨지 말입니다. 근데 주민번호는 13자리지 말입니다. 이거 똑바로 적어. 똑바로 적었지 말입니다.
네, 음주 단속 중인 의경이지 말입니다. 교통정리, 동네 순찰, 무엇보다 닭장차로 상징되는 시위 진압까지.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이렇게 치안 유지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과거 한때는 가혹행위의 산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든가 그런 역할도 주로 맡았었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에서도 그런 폭력이 좀 만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0년대 들어 의경 문화 대책이 강하게 추진됐고 도심 근무라는 장점에 힘입어 의경고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 대학 합격만큼이나 축하를 받았는데요. 374차 시험을 보고 거기 떨어지고 376, 377 이렇게 시험을 2번 보게 되고 다 떨어지고. 자,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준을 밟았습니다. 자,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의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막을 대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 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경 폐지 후 인력 부족을 가장 실감한 곳, 동네 파출소입니다. 의경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입경찰 대부분이 기동대로 차출이 됐고요.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선 긴급 출동 순찰팀의 막내가 50대인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현재 전체 경찰의 인원은 14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길거리 등 외부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의경이 기존 2만 5천까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이런 범죄 상황 그리고 또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한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의경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대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모든 인력은 과거의 집회 시위 대응이 아니라 범죄 예방 활동에 전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의경이 부활한다고 해서 병역 판정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고요. 기존의 병역 자원 중에 일부를 의경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묻지마 범죄 대신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묻지마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 네,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사회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피해자 신변보호 신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초록방에서 별명을 지어드리거든요. 네. 여기는 신변, 피해자 신변보호 신변이고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별명을? 글쎄 뭐 좋은 의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 뭐 웅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웅 교수 웅 교수? 적절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웅이 아버지라고 한번. 네, 좀 웅이 청년 쪽으로 좀 전문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웅이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진지하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성폭행에서 숨지게 한 최윤종이죠. 조금 전에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그 머그샷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름 최윤종, 93년생, 만 30세. 입니다. 조금 전에 머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 최윤종이 머그샷 찍는 거, 본인 동의 구해야만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찍고 공개하는 거 동의했다 그래요. 네.
일반 범죄자들이 보통 본인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로 공개한 거예요? 네, 그 일반적으로 저 같은 이제 그 법적 그 규정의 그 취지 자체는 네. 그 초상권 또 개인의 그 인격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동의 없이 이를테면 촬영이라든가 뭐 신체의 그 특정적인 부위를 알리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예. 법으로 만들어지고 규칙으로 만들어져서 네. 지금 이 수사 경찰이 저와 같은 업무를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범죄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굴을 노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보통은 꺼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 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할까요? 뭐 사회적인 맥락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 알려지는 것에 대한 뭐 특별한 뭐 부담감 자체를 사실상 뭐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부 범죄자들은 오히려 본인의 얼굴을 알림으로써 영웅심 같이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은 일부의 그 소수의 범죄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 범죄자의 10년 동안의 쭉 경력을 보게 되면 뭐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상 거의 하루 종일 아니면 거의 매일 그 PC방에서 뭐 시간을 그 보낸 것을 봐서는 500 몇 시간 한 PC방에서 있었다는 네, 뭐 2년 동안 뭐 570시간도 있고요. 또 어떤 그 PC방에서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이 알려지고 체면에 대한 뭐 손상이라든가 뭐에 대한 특별한 그 사회적 각성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반대 의사 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머그샷 공개의 파장을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다. 변호사님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밝혀진 정황 증거상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살인이라는 거를 많이 기사도 검색을 했고 살인 예고글에 대한 검색도 있었고 그리고 너클이라는 그런 흉기를 준비를 했으나 또 결정적으로는 실제로 질식사에 의한 사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살인이라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라고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면서 자신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한편은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순종적인 협조적인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거부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 살인의 고의도 부정하는 마당에 더 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싶어서 어쨌든 경찰의 요구에 내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말은 진짜다. 난 이렇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한편으로는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해석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뭐 최 씨에 대한 수사는 이 살인의 고의성을 밝히는 데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뭐 별도의 정신 감정 같은 것도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최윤종의 머그샷을 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난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30대가 다시 징역 살이를 하게 됐다고 해요. 웅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그 이제 2월 경에 그 원주에서 그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가장 그 특징은 이 성범죄로 무려 그 8년 동안 복역을 한 이후에 출소해서 불과 8개월 남짓하는 이 시간에 역시 그 유사한 형태의 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점인 것인데요. 그 야간에 그 만취한 여성의 그 접근을 해서 그 노래방에 가서 일정한 성적 폭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그 심하게 저항을 해서 그럼 미수에 뭐 그치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 역시 이제 중요한 성범죄인 거죠. 이른바 그 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이른바 그 준강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법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쨌든 재판에 그 넘겨져서 그 엄격한 처벌이 이렇게 결과로 나온 상황인 것이죠. 자, 또 징역형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예전에 물론 범죄 유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8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게 재범이고 이게 누범 가중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누범 가중은 그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8년이면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때 16년까지 원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선고형의 2배. 그러니까 원래? 중간간 미수 선고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훨씬
높게 뭐 25년까지도 최고형으로 선고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이 법원에서 굉장히 이 재판을 할 때 양형이 우리나라 뭐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양형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다 보면은 법원에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목이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비판을 받고 하면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많은 여론에서 네. 주목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비춰졌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리지 그전에는 이 양형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그 이 사건도 재판부 판시 사항을 보면 징역 8년 생활하고 출소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를 해놓고 형량이 4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범인이 그 재판부에 반성문 15번 냈다고 하던데 뭐 이런 반성문 영향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보면은 합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반성문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 합의를 받지 못하고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형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양형 기준이 낮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그렇다 보면은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미수에 그쳤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양형 기준에 반성문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군요. 근데 저희가 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 요새 그 반성문 어쨌든 그 재판부에 본인의 그 반성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걸 내는 거니까 이런 거를 심지어 뭐 대필해주는 이런 업체가 또 서초동에 있다 그래요. 저희가 좀 황당해서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A4 용지 반나절 만에 몇 장짜리 써준다라고 하면서 뭐 5만 원이다. 반성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때 검찰에서 끝나는 기소유예를 받을 때는 좀 반성문을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 자체를 준비를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생 처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의 문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움을 유료로 서비스가 있다니 자기가 죄를 줬으면 자기가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까지 사가지고 가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성문 시장이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의원실에서 받은 조사 분류에 의하면 지금 그 이른바 회오의 감정이 표현돼서 반성문이 효력이 봐서 감경을 받은 경우가 70%에게 해당이 된다. 뭐 이런 또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이 이를테면 A4 용지 한 3장, 4장이면 15만 원 가고 있다. 한 장에 5만 원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진정한 회오 뉘우침이 아니고 대피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반성문을 제출한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또 감경이라는 이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측면에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회오의 또 뉘우침이 있는가를 그 재판관이 또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부가적인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반성문 시장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겠죠. 자, 징역을 살고도 출소해서 누범 기간에 또 똑같은 범죄. 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크게 봐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그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요소는 이른바 그 교정 시설의 교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한계지어져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재사회화, 출소 후에 재범을 줄이는 것의 주요 목표가 아니고 그냥 가둬두는 기간에만 교정사고 없이 지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과거식 패러다임이 하나의 그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교화를 하지 못하고 억제만 하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례도 그렇고 출소한 다음에 똑같은 이 악성 자체가 그대로 발현되는 이런 그 교정 행정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범죄인의 그 개인적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를테면 만성적 범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6%에 해당되는 그 범죄자들은 평생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즉 직업이 바로 이제 범죄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발 비행, 일찍 범죄를 시작한 일부
인구의 6%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평생 지속형으로 범죄를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개성 교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인데 뭐 추정컨대 그 최근에 발생해서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이른바 부산에서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범과 18범이었나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른바 그 만성적 범죄인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죄질도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성매매 사기라고 하는 10대 구성원의 리더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다른 범죄를 마치자마자 또 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 상해 6년의 복역 그 결과도 있고요. 또 공동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 소위 그 다수를 이뤄서 주거의 평안한 상황을 깨친 겁니다. 이건 상당히 그 침해의 폭도 큰 것이죠. 이렇게 이제 18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표적인 만성적 범죄인의 특색이 아닌가 요약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성 범죄인, 뭐 범죄 중독. 자,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그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대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최근에 사실은 그 사회를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이별살인 또는 복수살인 그런 것으로 이게 진화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아주 위험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17일 이제 그 발생을 한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스토킹 그 혐의로 그 파출소 그 지구대에서 그 조사를 그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규가 조치를 그 시켰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 사실 그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그 가해자에게 일정한 경고를 했습니다. 스토킹 관련된 그 법이 그 근거해서 말이죠. 긴급 응급 조치에 준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고 조치입니다. 여기에 접근하지 말아라. 100m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계속 전환하지 말아라. 뿐만이 아니고 혹시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신변 조치를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성한테 경고장 발부하고 너 접근하지 마라고 하고 피해자한테는 스마트워치 주고 그리고 어쨌든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더 강력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뭐 입건을 한다든지?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당초 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되어 있을 때는 반의사 불벌죄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뭐 바로 돌려보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해자를 부속하지 않을 거면 돌려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워치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또 지능형 홈 CCTV라든지 그런 걸 지급함으로 인해서 24시간 긴급 출동이 가능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실시간으로 그게 바로 다 그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뭐 CCTV를 지급한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스마트워치만 지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스마트워치 주고 경고장 받고 돌려보냈는데 이 남성이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전 여친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친이 나중에 오히려 경찰이랑 피해 조사 받고 이제 피해자 조사하고 집에 갔더니 이미 남성이 저렇게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짐 챙기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당연히 이제 여성을 경찰에 데려다 줬으니까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는 했다고 해요. 자, 근데 교수님 전 궁금한 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집까지는 데려다 줬는데 이 가해자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해자도 어디까지 갔는지 경찰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까지 이제 그건 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쫓아가는 것은 일단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번의 경우에 그 피해자를 사실 그 귀가까지 함께 간
이 점이 사실은 적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를 찾아서 바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 아쉬운 대목은 네. 아까 이전에 사실 뭐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내용인데 네.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는 없었을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스토킹 관련된 그 법에 의하면 잠정 조치 4호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을 때 한 달 동안 일정한 구금 시설에 바로 물리적인 격리와 물리적인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검사에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판사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예. 현장 경찰의 입장에서 상당한 좀 부담감을 느끼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의 그 착수와 종료는 불과 30초 안에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잠정 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성이 있게 되면 바로 예. 그 특정적인 그게 대부분 이제 그 경찰서 유치장 정도가 될 텐데요. 네. 바로 격리해서 이곳에 한 달 정도 떨어져 놓는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왜곡된 그 복수 생각 이런 것도 이제 순화시키고요. 그리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범죄라고 하는 이런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이 잠정 조치 4호를 네. 통해서 좀 전격적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좀 화도 나고 왜냐면 자꾸 경찰에 갔다가 또 범죄 저지르고 막 감옥 갔다가 범죄 저지르고 이러니까 좀 화가 나고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참 좀 답답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그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이다 뭐다 했는데 지금 이제 드러난 사실은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는 현직 경찰관이고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은 경찰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학부모가 자신이 경찰인 걸 넌지시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진 교사 입장에선 상당히 심리적 압박감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을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은 당신이 잘못 중재한다거나 예. 우리 아이에 대해 뭐 조금이라도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중재를 잘해라. 안 네. 그러면은 당신 무사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것이 네. 아무래도 깔려 있잖아요. 네. 그냥 아주 좋게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이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예. 연락을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공방이 있는데 네. 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개인 휴대전화로도 네. 통화를 했고 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압박감을 떠나서 이게 나를 다 알고 있다. 나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떠날 수가 없다. 개인 번호를 안다는 걸 그렇게 좀 그런 식의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그 경찰이 앞서 이제 학부모들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부모가 이제 현직 경찰관이어서 사건을 조금 더 불효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제 식구 감싸기의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것은 예. 아닌가 뭐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또는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인 것 같고요. 네. 또 검찰 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본다면 이런 민원인의 제기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압박 자체도 상당히 조직적이고 특정적이고 공권력까지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담당 서초 경찰서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애매한 입장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직업적 특색을 활용해서 직업적 장점 아닌 장점을 활용해서 압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비난 가능성은 더 높은 사항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신변과 웅이 청년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들어보니 만나보니 해보니 보니 취재 기자가 열심히 발로 뛰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뉴스호를 든든히 바치는 기둥
오늘은 기둥이에요. 기둥. 최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기둥 최규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본이 준비했습니까? 네, 어제 새벽부터 취재를 해가지고 준비한 소식입니다. 네. 바로 검사해 본입니다. 일본이 예고했던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촬영 나가 있는 동안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검사해 보니라고 한다면 뭐 어제 방송 끝나고 막 빨리 가더라고요.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일하러 간 거였고 무슨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같은 거 해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 21일부터 수산물을 유통 직전에 신속히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밥상에 올라와서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보시는 분들도 관심 많으실 거고 민감하실 것 같은데 소금 사재기 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최기둥의 검사해 보니. 이곳은 목포 북항의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43개의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네. 소갈딱지 할 때 그 밴댕이? 네, 맞습니다. 아, 얘가 뭐예요? 바다장어입니다. 바다장어요? 네네. 아, 이건 바로 잡아서 온 건가요, 이런 거는? 네, 지금 다 잡아서 직접 새벽에 잡아서 이제 어획된 수산물이 여기서 위판이 되고 이제 위판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검사하는 대상이 어떤 건가요? 오늘은 갈치입니다.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생선인가요? 내일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가 이제 구멍이가 풀리니까 이제 조기가 되겠죠. 아, 네. 그때 시즌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식 부위 1kg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어류 같은 경우는 3에서 5kg 이상 한 15마리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무작위 샘플링입니다. 아, 무작위 샘플링? 네네네. 검사를 통과를 못하면 판매를 못하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적이 위판되기 전에 이제 결과를 보충합니다. 채취된 시료는 이 방사능 핵종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2시간 40분 동안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신속 검사에는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준치 킬로그램당 100베크를 미만이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이게 오늘 검사 결과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I131이 요오드고요. CS134랑 CS1372 세슘입니다. 저희가 세슘이랑 요오드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검출입니다. 불검출? 네, 불검출이기 때문에 지금 통보를 바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소비자들이 예민을 좀 하지. 일본서 오늘 내린 거 뭐 방류해갖고 그거 뭐 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좀 여러 나라가 좀 막 반대를 하더만. 네.
많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그런 수산물 판매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경매 자체가 중단됩니다. 네. 이 연판장 소개해드렸는데 이 연근에서 잡아올린 수산물들은 모두 새벽 시간에 이제 위판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요. 근데 이 방사능 검사가 기존에는 수산물 유통이 이뤄진 다음에 나왔습니다. 네. 방사능 검사의 시료 확보부터 검사 결과 도출까지 한 이틀에서 3일, 사흘 정도가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게 유통을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수산물이 또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식탁에 오르고 나서 검사를 하는 게 늑장 검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유통 전 검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민간 검사 인력을 활용해서 심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신속 검사를 30분 정도 단축한 걸로 실행을 하는 건데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면 이 경매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해수부는 일단은 이 검사들을 통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에 7만 5천여 건 정도 방사능 검사했는데 단 한 건 정도도 검출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 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 또 유통 이후에도 또 검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유통 이후의 방사능 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는 마트나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하는 겁니다. 식품의약처와 지자체가 검사를 담당하는데 해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6개의 지방 식약청과 17개의 시도가 검체 자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직접 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난 수산물이 나오면 경로를 파악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돼 있고요. 한편 이번 방류 소식이 좀 알려지자 이 지자체는 물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내 외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면서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일본이 오염수 정화시설 알프스 돌리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삼중수소는 제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방사능 검사에서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잡아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방사성 물질 가운데서 세슘과 요오드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려가 큰 삼중수소는 항목 자체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단계에 따라서 식약처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지자체가 진행을 하는데요. 기존 방사성 핵종 외에 삼중수소는 아직 수산물 잔류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식약처는 수산물의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검사법은 아직 개발 중인데 그 시기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고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랫동안 예고해 왔는데 아직도 이 검사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내일 방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방사능 검사 좀 예의주시해야 됐습니다. 최기둥 최본이 고생했습니다. told me that they witnessed, killing fields, bodies scattered all over the mountain area, people blown in half. أن إجتيا خنا عملوا تدبيتين قريب رأي كنا للالة إجزان تدب وأما اللي هم اللي غيا كسب بقى خنا بود تجرب راوني نكمل الشهادان كبتشوا يقولك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 민키영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키도키 민키 전민기입니다. 네. 작은 몸짓. 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네. 숟가락 얻는다 뭐 이런 숟가락. 바로 그 숟가락이에요. 우리가 쓰는 숟가락. 오늘 아주 황당한 그 식당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떴는데요. 그 식당에서 숟가락, 젓가락 우리가 왜 떨어뜨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새 숟가락 주죠. 그렇죠. 보통 바꿔주죠. 근데 한 식당이 이 숟가락 바꾸는데 돈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누리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500원, 숟가락 교체 500원 적혀있던데. 사진 쭉 보이죠. 심지어 메뉴판에 딱 적어놨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숟가락 교체 500원, 포크 교체 1,000원, 젓가락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식당이 숟가락 외에도 아까 보셨지만 잔, 젓가락, 포크, 앞접시 이런 거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비용을 받아요. 특히 이제 파손이 되면 10,000원. 예를 들어서 토를 하면 10만 원이라는 문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술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에 1인당 돈을 받고 이용 시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안주값을 올리는 게 어떤가? 왜냐면 음식값을 차라리 올리는 게 어떤가? 네, 숟가락 교체 비용 받는 건 조금 황당해서 누리꾼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뭐 신경 쓰느라 식사도 못 하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숟가락 가져가면 그럼 500원 깎아주냐 이런 내용도 내 있고. 거 가져가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술 취하면 자꾸 떨어뜨리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뭐 받을만하다. 그리고 가게 운영 시스템을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뭐 이것도 요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물가를 좀 반영한 세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 1,500원 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떨어뜨려요? 조금 떨어뜨립니다. 본인 걸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은 지금 더하다고 유럽이 합니다. 더해요? 올여름이 지금 역사상 휴가 비용이 가장 비싼 계절이 되고 있다. CNN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유럽 휴양지 미친 영수증들이라고 해서 보도가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쭉 보시면 샌드위치 반으로 커팅해 주는데 3,000원을 받고요. 샌드위치를 잘라주는데 3,000원을 잘라주기만 받아요? 하는데 젖병을 데워주는데 3,000원 받고 앞접시 추가하면 3,000원. 항구가 보이는 자리에서 커피 2잔 먹는데 87,000원. 파라솔 21만 8,000원. 파라솔 21만 원 뭐 해운대는 명함도 못 내미네요. 뭐 우리 축제 바가지, 성수기 바가지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샌드위치 그냥 손으로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잘라 먹죠, 저는. 그래요? 혼자 다 먹는다? 그렇죠. 한 입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젖병 데우기 이런 건 당연히 사실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프랑스의 한 식당은 방문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뒤에 이전 여행에서 만약에 돈을 충분히 쓰지 않았던 고객이 있다 하면은 9월까지 예약이 다 찼다고 해버린대요.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안 받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 뭐 프랑스, 이탈리아 유명 지중해 휴양지 대신에 가성비가 좋은 알바니아로 그 휴가지를 바꾸고 있다고 해요. 해외든 한국이든 바가지는 사실 오는 사람들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손해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빌보드입니다. 빌보드. BTS 관련 키워드들이 좀 많고요. 저도 BTS 관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빌보드 나오면 이제 당연히 K-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고요. 이번에 좀 화제가 된 소식이 있는데 한 무명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BTS의 전국을 제치고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I've been selling my soul, working all day, overtime hours. 올리버 앤슨이라는 무명 가수인데 단 한 번도 차트 이름을 올린 적 없는 가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단번에 빌보드 1위를 했습니다. 이 가사를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한글 가사를. 지금 나오는 이 영상 올린 지 겨우 12일 만에 조회수 3천만 회를 넘었고요. 온라인에서 먼저 화제가 되면서 빌보드 1위까지 하게 됐는데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리치먼드 북쪽에 있는 이 부자놈들은 이 배돼지가 부른 정치인들은 모든 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싶어해. 뭐 이런 가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며 내 영혼을 팔아. 맞아요. 그리고 뭐 난 이렇게 앉아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지.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초과 근무를 하네. 왜 이렇게 감정이 훅 들어가죠? 내야 되는 세금은 끝이 없잖아. 뭐 이런 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 가사가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을 받은 그런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 앤서니의 실제 경험을 담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최근까지도 자동차에서 먹고 지내던 공장 노동자입니다. 그 버지니아주 출신인데 17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업무 중에 이제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고 나서 10년 가까이 지금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가사가 굉장히 더 와닿는다, 절절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이 반응들을 보니까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감이 쏟아지는데 반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들으면서 울었다. 이런. 네, 맞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20년간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침대에서 이거 들으면서 울었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역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노래는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노래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도 또 시끄럽다고요? 맞습니다. 그 공화당은 민주당이 세금 걷어서 복지 쓰는 걸 비판하는 노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네, 민주당은 노조를 강화해야 노동자 불만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지금 남탓을 하고 있는데 또 서로 다르게 해석을 막 하네요. 역시 정치권이네요. 앤서니가 나섰습니다. 자긴 중도 성향이라고 하면서 정치 공방엔 선을 그었고요. 최근에 이제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7억 원에 계약하자고 업계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난 유명해진 데는 관심 없다 라면서 거절을 했다고요. 진짜로요? 네, 대단하죠. 다른 게 더 준비가 돼 있나? 더 센 계약이?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제 백인 노동자들의 컨트리 음악이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음악 평론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음악계에서도 놀라고 있는 게 그동안 너무나 침체돼 있던 백인 컨트리 음악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다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음악 자체가 사회와 무관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예술성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자기 고백적이면서 사회적인 시선을 갖다 동시에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컨트리 음악이 좋은 곡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시선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 오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이제 처서더라고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더위가 가신다는 그런 절기. 네, 비도 또 내려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호우주의보 내려진 곳들이 많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